얘를 죽이고 얘네를 죽이고 그 투자금 6, 7억을 다 이제 꿀꺽하기로 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닙니다. 도착하니까 총 장전해서 다리를 밟아서 이제 발로 탕탕탕 쏴서 사탕수수밭에 밀어넣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망했을 당시 입었던 옷, 그 옷에는 속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안 데스크 파견 근무를 했었고, 경찰청 인터폴 공조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지훈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가 처음 설치된 게 2012년이었어요. 그 범죄도시2 손석구 배우가 연기했었던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건을 베트남을 배경으로 만든 건데, 안양 환전소 사건이라고, 안양 환전소에서 그 환전 직원을 여직원을 사고 필리핀으로 도피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은 뒤에 한 6, 7명 한 그런 이제 뭐 최세용, 김성곤 기업으로 대표되는 그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필리핀에서의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그 국내 여론도 들끓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한국 경찰청하고 이제 필리핀 경찰청이 MOU를 맺어서 그럼 양국의 데스크를 파견하자. 그렇게 해서 파견된 게 이제 마닐라에 2012년도 파견돼서 그 사건을 수사 공조를 했고, 그 수사 공조에 대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처음으로 한국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같이 수사 공조를 하면 그래도 잘 되는구나라는 이제 교민들의 인식도 있었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2015년도경에 이제 앙헬레스라는 지역, 필리핀 앙헬레스라는 지역에 이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닐라도 사건이 많지만 앙헬레스 지역이 한창 이제 청부 셋업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나던 지역이어서 당시 교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거셌고, 외교부에서도 보내달라, 한국 경찰 보내달라,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그래서 그 굉장히 신속하게 파견이 됐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되는데, 정말 그거에 준할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피살당한 나라거든요. 남미, 아프리카도 아니고 필리핀이 전 세계 1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10년 통계로 보면 그렇긴 하죠. 근데 그 필리핀 내에서 앙헬레스가 가장 많이 한국인이 피살당한 그 방식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방식적으로 좀 강하게 다가왔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 파견 요구가 있었고, 제가 그때 지원을 해서 파견을 나가게 됐죠. 당시에 이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머리에 총을 한 발씩 맞고 사탕수수밭에서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고, 굉장히 현지에서도 충격적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인 3명이 머리에 총 한 발씩 맞고 어디 뭐 숲에서 3명이 단체로 발견됐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제가 신고를 받은 게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침에 그 한인타운 안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커피숍에서 정보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가 와서 중국인이 그 머리에 총 맞고 근데 너 아는 중국인 있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와봐. 제가 그래서 그 커피숍으로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사진 사진을 탁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중국인이라니까 뭐 대만인 뭐 이렇게 대만인인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인데, 언론에서 대만인이라고 그런 보도가 난 거를 저도 이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카지노 쪽에 중국인들 많으니까 알아보러 가자. 근데 왜 중국인 뭐 신분증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중국인 같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중국인 같이 생겼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문 딴 데 가보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제 대만 영사가, 그 필리핀에 파견 나와 있는 대만 영사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영사한테 지문 확인해봤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지문을 찍은 그 종이를 직접 본국에 가져가야 지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런 종이에 지문을 다 찍어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진만 탁 잘 찍어서 쉽게 말해서 메시지 전송하면 그걸로 지문 확인이 되거든요. 신원 확인이.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옷가지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옷가지에 유니클로라고 한국말이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어 좋아하니까 뭐 중국인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다다다 문자 들어온 게 이제 한국인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대만 영사가 고맙다 수고해라 하고 이제 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부랴부랴 이제 이 피해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수소문을 돌린 거고 현지 경찰 보고서를 이제 다시 제대로 봤죠. 보니까 아침 한 6시쯤에 지나가는 농부가 사탕수수밭에서 사진을 발견했는데 당시에 사진을 보니 손발이 이제 은색 테이프에 결박돼 있고 입도 이렇게 결박돼 있고 약간 반쯤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몸에 흙이 좀 이렇게 마치 유기하려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이상하다.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건이 나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필리핀에서는 거의 청부살인을 하지. 그러니까 청부살인의 특징이 그냥 목격자가 있든 뭐 상관 안 하고 범죄 행위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쏘고 그냥 가요.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유기하지도 않고 입을 묶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게 외진 곳에 뭐 이렇게 덕지덕지해서 묻으려고도 하고 이렇게 시민을 유기를 했다? 오히려 이상하다. 이거는 한국인이다. 이거는 필리핀인이 쏜 게 아니라 이건 한국인이 한 거다. 직접.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었죠 초반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수소문을 막 했는데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피해자들을 안다라고 해서 이제 한인회에 그분을 좀 모셔달라, 진술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가서 그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이제 그 참고인이 그 박광렬이었죠.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만나봤을 때 어떤 분위기냐. 의외로 저는 굉장히 좀 그 질문이 오히려 신선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좀 기억에 제가 나는데 약간 수염도 덥수룩하고 문신 이렇게 문신이 쫙 있고 키는 뭐 한 170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쉽게 말하면 이제 방건달 같은 모습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용의자는 아니었죠. 피해자들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의 행적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참고인.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 용의자로 보지는 않았었고 참고인으로 봤고 그리고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떤 좀 표정 변화가 많이 없었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어찌 보면 본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본인이 본인 집에서 같이 있었다고는 얘기했거든요. 본인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총 맞아서 된 사건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본인이 용의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는 어떤 불안감일까? 굉장히 표정의 변화가 없이 좀 차분했고 그래서인지 더 기억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건달 같은 느낌은 사실 뭐 동남아에 워낙 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선하다라는 그런 뭐 새롭다라는 이미지는 아니었고 딱히 그리고 들어봤을 때 주변에서 이제 교민 사회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위험 인물 뭐 이런 소문도 없었고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참치 사업도 뭐 했던 걸로 언론 기사에 나온 게 있고 뭐 온라인 도박 쪽도 좀 손을 댔었고 카지노 일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사실. 이제 박광렬이 그 한인회에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쫙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 박광렬이 여기 앉고 제가 이제 앉고 저 이제 진술을 듣고 공식적인 뭐 조사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민들 한 10명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같이 그 피해자들 3명이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는 질문에 사건 나기 전 밤에 마닐라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서 인근의 패스트푸드점 졸립이라고 패스트푸드점 앞에 좀 태워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그 3명을 태우고 거기에 내려주고 끝이다. 마지막이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피인이 있던 지문을 채취했었던 장소에서 본 게 그 피해자들의 옷가지였거든요. 옷가지. 그러니까 당시에 사망했을 당시 입었던 옷. 그 옷에는 반바지 그냥 반팔 집에서 입는 듯한 속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2가지 정보 집에서 입는 옷하고 속옷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인 중년 남성 2명, 중년 여성 1명. 이 박광렬은 나는 이 사람들이 마닐라에 간다기에 밤에 여기 태워줬다.
근데 앙헬레스랑 마닐라까지 한 3시간 걸린다. 이 정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 여성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밤에 3시간 거리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브래지어, 팬티, 속옷을 안 입고 간다? 라는 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남자는 뭐 더운 나라니까. 근데 중년 여성이 속옷을 하나도 안 입고 3시간 거리 차 타고 간다?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분명히 이 박학렬이 진짜 본인이 용의자든 아니면 뭔가를 숨기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모순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러면서 박학렬을 본격적으로 용의자로 확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현지 경찰하고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수사팀이 들어왔어요. 과학수사팀, 프로파일러 들어와서 박학렬의 집을 이제 감식을 했죠. 이제 감식을 했을 때 콜라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콜라캔의 지문 감식을 해서 제3의 인물이 나왔거든요. 그 제3의 인물이 출입국 조회를 해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전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서 사건 발생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이 청부를 위해서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당시 박학렬과 이 인물이 같이 집에서 있었고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박학렬을 저도 계속 이제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있지만 그게 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카톡을 문자를 보내면서 별일 없으시죠? 제가 연락 드리면 한번 또 진술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냈죠. 보내는 와중에 계속 속속들이 이제 관련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박학렬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이 갑자기 돼요. 그 사이에 이제 관련 증거들을 쌓기 시작했죠. 사실 이제 처음에 용의자로 됐을 때 바로 왜 잡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증거가 먼저고 사람은 나중에 잡았는데 이제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기 때문에 관련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용의자를 잡아서 용의자 진술을 안 들어도 입증될 만한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박학렬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박학렬이 총을 숨겨달라고 했다. 더블백,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결박돼 있는 테이프가 담아 있었던 무슨 더블백도 숨겨달라고 하고, 그 당시 시신을 유기했을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삽을 옮겨 싣는 장면, 그리고 그 당시 새벽에 사탕수수밭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 CCTV,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추적을 나서게 되는데, 또 귀신같이 카지노에서 한 7억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여행 캐리어에 넣고 다 빼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추적을 37일 동안 제가 추적을 했는데 거의 그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진짜 5시간, 한 4-5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계속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이런 첩보가 있어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핸드폰 추적, 우리나라는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 활용되는데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첩보가 들어온 게 이 박학렬이 자기 필리핀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을 다닌다, 북쪽으로. 그러면서 여자친구 SNS를 확인을 했는데 그 하나의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사진 맨 위에 이제 사람 한 요 정도 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문신이 있는 문신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박학렬.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니까 저기 위쪽에 거의 한 500km 떨어진 곳에 저 북서쪽의 끝에 있는, 지도 끝에 있는 어떤 섬에 가까운 그런 리조트에 또 가 있더라고요. 휴지 그 사진에 식당 위에, 테이블 위에 냅킨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냅킨 위에 그 식당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서 여기다 해서 이제 필리핀 이민청 직원 한 8명 끌고 코리안 데스크 추가로 이제 마닐라에 2명, 그때 충원이 됐을 때라 마닐라에 2명, 그리고 영사협력원이라고 따로 이제 대사관 일을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7명, 8명, 9명, 한 11명이 차를 3대로 해가지고 그 장소로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제 도착하니까 오후 한 5시, 6시 이제 뉘엿뉘엿 하더라고요, 해가. 근데 이제 카운터에 물어보니까 어제 체크아웃 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던 게 확실한 거죠. 근데 하루 차이가 난 거고.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00km를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여자친구 SNS가 띠릭 또 울리면서 이번에는 파란 지붕이 있는 리조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를 또 수소문을 해서 또
찾아냅니다. 그 지역에서 또 한 200km 떨어진 북쪽에 그 리조트더라고요. 거기를 또 밤 8시, 9시에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한 새벽 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카운터에 가서 사진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오늘 아침에 또 체크아웃을 했다. 이게 막 정말 진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일단 자자. 그래서 11명이 잘 때가 마땅치 않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디 뭐 보니까 여인숙 같은 게 있는데 단체실이 있더라고요. 라꾸라꾸 몇 개 이렇게 있는 그 단체실 한 2개 빌려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나서 다음날 또 어떻게 추적을 할까 이제 첩보를 돌리니까 비간이라고 있어요. 비간이라고 그 스페인 지배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와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한 200-300km 위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또 그 필리핀의 가장 위에 그 지도 끝에 보면 또 라왁 공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넘어가면 대만이거든요. 여기에 또 뭐 밀항을 한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갔어요. 가서 또 해보니까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한 1,500km 온 거죠. 야, 안 되겠다. 이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 씻고 이제 좀 해야겠다. 그래서 2박 3일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철수를 하고 한 1-2주간은 제가 계속 밤에 자다가도 못 뜨면 그냥 혼자서 운전해서 다녀서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또 호텔에서 그 여자친구가 호텔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이 화장실이 어디냐. 이거를 한 몇 시간 그 네이버 우리 블로거들의 힘을 빌려서 화장실에서 셀카 찍으신 블로거들의 힘을 빌려서 또 찾아냈어요. 또 마닐라의 어떤 호텔. 가서 또 혹시나 차가 있지 않을까 해서 8층짜리 또 주차장 차 하나하나 번호판 다 확인하고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SNS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이제 하루 지나서 뭐 올리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돌아와서 좀 재정비를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첩보가 들어와서 마닐라의 뭐 땡땡 콘도 정확히 딱 이름을 딱 명시를 한 콘도에 있다. 여자친구랑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해서 이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이랑 마닐라로 갔죠. 이제 갔는데 살짝 멘붕이 온 게 그 콘도라고 하면 그냥 좀 많아봤자 200-300 방실이 한 그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1,000세대, 2,000세대가 있는 대규모 그런 무슨 그러니까 입구가 하나가 아니라 입구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이 그런 뭐 박광렬 이름으로 돼 있을 리는 당연히 없었고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냐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예전에 박광렬의 여자친구 필리핀 여자친구가 올린 사진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그 당시에 파란 침대보에 뒤에는 커튼이 있는데 약간 물결무늬, 갈색깔 물결무늬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그냥 당시에는 뭐 호텔은 아닌 것 같고 호텔에서 뭐 새파란 침대보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떠오른 거죠. 혹시나 이 커튼이 집에 있는 커튼이 아닐까? 집에서 찍은 거 아닐까? 그래서 커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뭐 아파트에 커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보면 계단식 아파트가 있고 복도식 아파트가 있죠. 계단식은 외부에서 잘 안 보여요. 근데 복도식은 한 방 하나가 보이잖아요. 걸으면서.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흩어져서 찾자. 이 커튼 찾자. 근데 커튼 찾아도 진짜 얘네 집인지는 확실치는 않죠. 근데 단서는 그거니까. 한 2시간 정도 찾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 커튼하고 동일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귀에 대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관리인을 부르고 관리인이 이제 아파트 보수를 한다고 눌렀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 안에 과연 박광렬이 있을까?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은 괜히 덮쳤다가 여기서 막 난리 나면 박광렬이 알고 딴 데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왔으니까 덮치자. 그래서 계속 이제 기다렸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바비라고 저랑 제 친한 이민청의 팀장 도피사범 검거하는 팀장이 이제 뒤에 총을 딱 꺼내고 이제 들어갔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뒤에서 쫓아갔죠. 근데 저기서 이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깨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 방 안쪽에서. 그래서 확 들어가니까 이제 한 남성이 머리 이렇게 쳐박고 뒤에 손 이렇게 그 수갑 채우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총 겨누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박광렬 씨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돼서 그래도 전율이 그냥 온몸에 전율이 쫙 돌면서 정말 그 힘들었던 그 과정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7일 만에 이제 검거를 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과학수사팀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도 사건을 열었고
현지에서도 사건이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이 묵고 있던 숙소에 대해서 감식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감식팀이 이제 한국 감식팀이 있고 필리핀 감식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귀속을 시켜서 사건을 진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다 이제 공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침대포에서 그 혈흔이 요만하게 침대포에 이렇게 혈흔이 묻어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얘네들이 집에서 살해를 해서 사탕수수밭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혈흔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혈흔이 아무데도 안 나왔는데 침대에서 혈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혈흔이 만약에 피해자들 것으로 나오면 집에서 살해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그 혈흔을 했는데 이제 필리핀 과학수사팀도 있고 우리도 있어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반씩 나누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을 잘라서 반을 잘라서 반씩 이렇게 나눠서 그 증거를 가졌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이제 피해자들 3명도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수사 대상자였어요. 유사수신 행위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도피의 개념으로 필리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조용하게 있으려고. 당시에 이제 박학렬과 이 피해자들이 서로 이제 안면이 있는 상태였고, 박학렬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제 들어왔던 거고,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 한인타운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제 공범의 진술입니다. 공범이 이제 한국에서 검거가 됐고, 그 이제 박학렬도 검거가 돼서, 참고로 공범은 지금 징역 30년 선고받아서 강도 사체유기로 30년 선고받아서 살고 있고요. 공범의 진술에 따르면 이 피해자들이 카지노에 박학렬이 이제 일을 하는 카지노에 한 6, 7억 정도 예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수익을 분배를 받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산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쉽게 말해서 이게 갈고 따는 거죠. 박학렬 왜 제대로 안 되냐. 그러니까 또 산수에 좀 능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따지고 하니까 뭐 왜 안 되고 뭐 계속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이제 진술에 하면 박학렬이 막 머리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얘를 죽이고 얘네를 죽이고 그 투자금 6, 7억을 다 이제 꿀꺽하기로. 그래서 이제 공범을 한국에서 뭐 1억 주겠다. 도와주면 1억 주겠다. 결론적으로 뭐 100원도 받은 게 없어요. 100원도 받은 게 없게 됐는데 1억 주겠다 해서 필리핀으로 데리고 왔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공범한테 자꾸 미루기 시작한 거죠.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너는 여기 사람 아니니까 죽이고 한국 가면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필리핀 운전기사한테 청부를 의뢰를 하죠. 청부를 의뢰했는데 필리핀 운전기사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청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학렬이 답답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실행하기로 하고 총을 구하고 이제 소음기, 우리 영화에서 보는 소음기도 구해서 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닙니다. 사탕수수밭을 하나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어느 날 총기를 들이밀고 이들을 때리고 묶은 다음에 차에 실었고 차로 사탕수수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범한테 야 그 줄 같은 걸로 빨리 죽여라. 그래서 막 공범이 자기 모르 죽일까 아무거나 죽여라 이렇게 해서 신발끈 풀어갖고 신발끈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 부검할 때 목에 이렇게 졸린 흔적이 있어서 이게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총을 쐈는데 굳이 목을? 근데 그 당시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발끈으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안 돼가지고 마침 이제 사탕수수밭 도착했고 도착하니까 총 장전해서 다리를 밟아서 이제 발로 탕탕탕 쏴서 사탕수수밭에 밀어넣고 계획은 삽으로 다 파서 묻으려고 했는데 사탕수수밭 뿌리가 너무 억세갖고 이제 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탕수수밭을 제가 태어나서 저도 처음 봤는데 한 3m 돼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억세요. 그 안에 밑에가 안 파지니까 얘들이 파다가 이제 날이 개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탁 나오는데 박학렬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빨리 발견되고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박학렬이 야 여기 필리핀이라서 이거 뭐 일주일 발견되는데 일주일 걸려. 그리고 야 이거 손가락 자를까? 지문 없애려면 손가락 자를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탄피도 죽고 가고 그러니까 나름 뭐 이렇게 꼼꼼히 하려고 했는지 근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박학렬이 다시 현장으로 가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아까 그 한 명이 꿈틀거렸대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죽여야 된다고 다시 가자고 갔대요. 또 갔는데 농부가 발견해서 경찰이 벌써 와 있었던 거예요. 새벽 6시 때. 그래서 다시 이제 딴 데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돈이 목적이라고 봐야죠. 돈 목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돈 강취, 이제 강도살인 혐의로 된 거고요.
코리안 데스크라는 형식 자체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최근에 캄보디아에서도 뭐 코리안 데스크가 무산됐다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코리안 데스크라는 거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필리핀이 이례적이고 이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에 정말 직접 참여를 하고 쉽게 말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거든요. 수사권은 국가의 자주권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는데 중국인 사건이라고 중국 경찰이 와서 야, 이 수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도 못 받아들여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이례적인 거지 이게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힘들고요. 근데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 캄보디아든 어디든 야, 우리 서로 양국 데스크 설치해서 수사 공조를 좀 원활하게 하자 하면 설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연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설치가 된다면 무조건 효과는 있죠. 저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동남아 경찰들이 잘 안 움직이죠, 사실. 안 움직이는 게 뭐 행정이 느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워요. 외국인을 사건을 하는 것 자체가 정보 접근도 제한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동남아 경찰들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한국인이 뭐 피살 사건이 나면 보통은 한국인에 대한 진술을 듣고 이 한국인에 관련된 정보들에서 이제 용의 선상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파악하기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코리안 데스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그거가 안 되니까 의뢰 처음부터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멱살 잡고 야, 이렇게 갖다 주고 야, 진술 이런 게 있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면 그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대안이 없어요, 사실. 이 나라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라도 보내서 챙길 거냐 이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면 아직도 저 욕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기 사건인데 뭐 같이 뭐 나와서 안 해줬다. 뭐 교통사고 나는데 안 해줬다. 사기 사건은 안 해요. 사기 사건은 안 하고 저희 그 활동 규칙에 그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사건 수사 공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민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절도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대사관하고 해결하시는 문제고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좀 강력 사건에 한정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제 만약에 파견됐을 때 코리안 데스크가 막 순찰 돌고 뭐 이런 활동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큰 강력 사건에 대한 이 공조를 해결하면서 이제 사회 좀 그 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큼직한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술적으로도 이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이 한 390명, 400명 정도 돼요. 근데 뭐 캄보디아 어디든 뭐 제가 있었던 앙헬레스는 뭐 15,000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1인당 400명이면 그 뭐 산술적으로 뭐 10,000명, 15,000명이면 한 50명 나가 있어야지 뭐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권한도 없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민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죠.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바로바로 안 나온다. 근데 나오는 역할은 아니고 이런 큰 틀에서 수사 공조 역할을 하고 이제 숨어 있는 수배자들 검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수배자들이 또 사건을 계속 무리를 일으키거든요. 교민 사회에서. 그러니까 수배자 검거하고 강력 사건, 수사 공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확실히. 제가 그 이제 국제 공조 업무를 필리핀 포함해서 한 8년 정도 제가 했어요. 이제 그 말은 대사관에서 모든 피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 이제 봐왔고 한국에서 해외에 필요한 공조를 다 이제 들여다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느낀 부분은 우리나라가 참 치안이 참 좋아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는 약간 좀 긴장을 푸시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서. 진짜 정말 유럽 같은 데 가서도 뭐 열차나 이런 데 위에 가방 놓으면은 절대 안 되고 막 다 훔쳐가고 하거든요. 식당에 핸드폰 놓으면 바로 훔쳐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익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해외, 특히 동남아 쪽은 좀 치안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밖에서 새는 행위
한다거나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그 현지인을 무시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실 때는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은 모를지언정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반적인 뭐 밤 늦을 때 뭐 외진 곳으로 가지 않는다던가 밖에서 뭐 돈을 세거나 뭐 이런 행위, 물건을 뭐 함부로 놓고 가거나, 그리고 또 특히 또 강력 사건,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동남아 사람들이 좀 작고 좀 친절해요.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무시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을 이제 해야 되고, 그냥 한국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시면은 뭐 그 특별히 뭐 그 이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잘 하는 그런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으로 잘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어플 보면은 영사 콜센터 어플이 있어요. 영사 콜센터 어플이 뭐냐면 위급할 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통화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만 있어도 그 카카오톡 보이스톡처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가실 때 뭐 다른 로밍 안 하셔도 데이터 로밍은 하셔가지고 이 영사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24시간 다 그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공간으로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으셨을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수익 알바. 이제 동남아에서 1,000만 원 줄게. 절대 없다. 동남아 뿐만 아니라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 두바이, 유럽, 뭐 어느 나라든 고수익 알바 절대 없으니까 그 부분은 특히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